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배우자에게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비밀을 지켜주실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평생 함께 사실 건가요? 여기 그림 속의 여자, 충격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비밀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테니스 선수의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테니스부가 있는 학교에 진학을 했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시합에 계속해서 출전을 했죠. 운동선수가 되려면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나가야 해. 특히 여자친구가 생기면 아무래도 운동선수로서 느슨해진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오로지 연습만이 살 길이다. 코치 선생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였고 코치님의 말씀은 절대 어길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테니스 선수의 꿈을 키워갔고 나가는 시합마다 승승장구하며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죠. 고등학교 때 나간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마치 아이돌 스타가 된 것처럼 학교 친구들의 축하와 사인 요청이 쇄도하더군요. 으쓱해진 저는 잠시지만 스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게 러브레터도 여러 통 받았죠. 여자를 늘 조심하라는 코치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그날,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저는 비를 피해 들어온 여학생 2명과 눈이 마주쳤죠. 야, 쟤 누군지 알지? 지난번에 서울에서 전학 왔다는 여자애. 완전 이쁘지 않냐? 그런데 왜 쟤는 호순이랑 다니는 거야? 일부러 돋보이려고 하나? 호순이는 우리 반 여자아이인데 호떡과 순대를 섞어 놓은 것 같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외모를 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특이하게 생긴 그 친구를 남자 아이들은 외모를 가지고 놀렸고 새로 전학 온 희주와 함께 다니면서 더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 호순이는 별 신경 쓰지 않는 쿨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저 네가 원식이니? 그런데? 지난번 시합에서 너 본 적 있어. 우리 오빠가 결승에서 너한테 졌거든. 그럼 그 형이 니네 오빠? 맞아, 차태주야. 지난번 전국체전에서 결승에 붙었던 3학년이 바로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여자의 오빠랍니다. 난 차혜주야. 반가워. 손을 내미는 그 여자의 손은 하얗고 작았지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잡았고 주변의 아이들은 부러움 반, 놀림 반으로 야유를 부었습니다.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학교를 옮겼다는 희주는 절 보고 반가워했고 그때부터 저는 희주와 친해졌죠. 그리고 희주 곁에는 항상 호순이, 아니죠. 진짜 이름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함께 있었는데 영화의 엄마가 희주의 집에서 일을 해주신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영화랑 공부하고 밤에 갈게. 너무 늦으면 위험해. 아니, 영화가 데려다 준다고 했어. 그러나 사실 희주는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고 제가 운동하는 연습장에 와서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문제는 그 시간을 영화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순아, 넌 가라. 우리가 신경 쓰여서 연습이 안 된다. 왜? 너무 예뻐서? 하여튼 뻔뻔하기까지.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생긴 거야? 희주는 영화를 방패 삼아 저를 몰래 만났고 저희는 영화 덕분에 별 방해 없이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영화랑 같이 있다니까 엄마는 왜 내 말을 못 믿어? 영화야, 전화 받아봐. 예, 안녕하세요. 저 희주랑 같이 있어요. 끝나고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희주와 제가 있는 내내 영화는 자리를 지켜야 했고 가끔 영화에게 미안했죠. 희주 아버지는 너무 엄하셔서 저와 둘이 있는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하면서 꼭 영화를 함께 하게 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희주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영화에게 이야기했죠. 너무 깜깜한데 집에 데려다 줄까? 걱정 마. 난 누가 따라오다가도 얼굴 보면 기겁하고 간다니까. 넌 왜 네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 사실이니까 나 못생겼잖아.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목소리가 울먹거림을 잠시 느꼈습니다. 야, 너 오늘 오른팔이 자꾸 휘던데 팔목이나 점검해봐.
퉁 내뱉은 한마디 던지고 가는 영화. 어떻게 알았지? 내 팔목이 아픈걸. 영화는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툭툭 던지는 말을 보면 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참 눈치 없는 놈입니다. 그때까지도 영화의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중고등부 테니스 대회에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시합 연습을 위해 공을 치고 있던 저는 팔목 이상을 느꼈고, 그래서 공이 라켓을 잘못 맞으면서 공이 튀어 관람석에 앉아있던 영화와 희주 쪽으로 날아갔어요. 놀란 저는 피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결국 그 공은 영화 뒤에 숨은 희주로 인해 영화 코에 맞고 말았습니다. 빡소리와 함께 영화의 코에서 코피가 터졌고, 놀란 희주는 그 모습에 실신을 하더군요. 응급차가 도착을 하고 희주와 영화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영화는 수술실에서 코뼈 수술을 하고 있었고 희주는 링거를 맞고 정신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희주야, 괜찮아? 너무 놀랐어. 얘가 피 트라우마가 있거든. 그렇게 많은 피를 봤으니 얼마나 놀랬을지. 영화는요? 지금 수술 중이야.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던데 어떡하니? 곧 시합인데. 저는 영화보다 저와 희주를 걱정하는 희주 엄마의 말에 웃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영화의 엄마가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아니야. 우리 애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영화 코 제대로 세워주지 뭐. 어차피 돈 들여야 하는 걸 텐데. 희주 엄마의 말에 영화 엄마는 많이 기분이 상하신 듯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식이는 얼른 연습하러 가. 이번 대회 엄청 중요하다며. 거기서 우승해야 진로가 확정되지. 괜찮습니다. 수술 끝나는 거 보고. 그럴 거 없어. 큰 수술도 아니고 코뼈 좀 부러진 건데. 다음 날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영화를 찾아갔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게 왜 너 때문이야. 내 코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지. 야, 웃지 마. 뼈 다시 금 간다. 곧 시합 아니야? 이런데 올 시간 있으면 연습이나 해. 너 손목은 괜찮아?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손목이 안 좋은 거. 우리 코치 선생님도 눈치 못 채셨는데. 그냥 뭐 저기 치자물을 내서 밀가루랑 섞어서 팔목에 붙이고 있어봐. 효과 있을 거야. 그때 들어온 희주가 아니었으면 영화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고 도내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 며칠간 학교에는 못 나갔죠. 저는 1등을 했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완전 원식이 세상이구나. 이러다 정형 같은 선수 되는 거 아니야? 야, 친하게 지내자. 돈 겁나 번다던데. 나도 진작 테니스나 칠걸. 왜 되지도 않는 공부는 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주가 보이질 않더군요. 희주는?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서프라이즈 하려나? 나 코치님한테 다녀올게. 전 코치님께 인사를 드리러 체육관을 가는 중이었죠. 그때 뒤 약수터에 희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 희주에게 뛰어갔죠. 그런데 희주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다른 친구인가 봅니다.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걔야말로 네 덕에 횡재한 거지. 솔직히 좀 걔 때문에 힘들긴 해. 너무 붙어있으니까 짜증도 나고. 걔 혹시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딴 생각? 원식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뭐? 말도 안 돼. 원식이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하긴 너보다 걔 보면 얼굴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그러게 매일 보는 나도 깜짝깜짝 놀래. 오히려 잘 된 거네. 이번에 코 했으니 다음엔 눈 맞아야 하나? 전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있더군요. 바로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나무 뒤에서 그렇게 듣다가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죠. 희주가 저런 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영화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이야기 외에는요. 내가 뭘 어쩌다고 그러는 건데. 정식으로 사과는 했어야지. 너 보호해주려다가 영화가 그렇게 된 거잖아.
아니거든? 나 보호해준 게 아니라 지가 일부러 그런 거야. 뭐? 일부러? 코 낮아서 고민이잖아. 그런 기회가 또 와? 차이주, 너 진짜 못됐구나. 이원식, 너야말로 나한테 왜 그러는데? 영화가 전학 간 게 나 때문이야? 아마도 너 때문일 거야. 네가 영화의 외모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해서. 없는 사실도 아닌데 뭘. 그런 너야말로 왜 자꾸 영화 편을 드는데? 친구잖아. 누구보다 너 잘 챙겨주었던 친구. 걔 친구 아니야. 걔 엄마 우리 집에서 일하니까 내가 그냥 잘 대해준 거지. 희주는 엄청나게 이기적인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마음까지 예쁜 건 아닌가 봅니다. 호감을 갖고 지냈지만 영화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화에 대한 마음의 짐을 진 채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그 이후 영화를 본 적이 없었죠. 희주 또한 저에게 섭섭했는지 어느새 저에게 눈조차 돌리지 않더니 서울서 전학 온 남자애와 사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하루에 10,000개도 넘는 공을 치고 연습해왔던 저는 드디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떨렸습니다. 원시가 치점을 만들어놨어. 예. 사실 그때 영화가 가르쳐준 치자물에 밀가루 반죽한 팩을 붙이고 좋아진 효과를 본 뒤로 조금만 무리가 되면 치자 반죽을 붙이곤 했죠. 희한하게도 잘 나왔고 기분 탓인지 붙이고 난 후에는 성적도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합 전에 꼭 붙이는 저만의 징크스가 생겼습니다. 이따 시합장에서 보자. 침착하게 잘할 수 있지? 그럼 걱정 마세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자신 있게 나간 선발전에서 저는 5년 만에 희주를 보았습니다. 희주는 오빠인 태주의 선발전을 따라온 거고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음을 지더군요. 그날 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붙었습니다. 축하해. 그래, 고마워. 태주 형도 잘하셨는데. 뭐 오빠는 어차피 미국으로 테니스 유학 갈 거야. 그래, 잘 지내지? 그럼 네 소식은 가끔 들었어. 오빠 통해서. 그래, 잘 지내. 그렇게 돌아오려는데. 원식아,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있어? 나 음악회 하는데. 희주는 음대를 갔고 졸업 연주회를 한다면서 저를 초대하더군요. 그렇게 희주를 다시 만난 저는 국가대표 합숙소에 들어갈 때까지 희주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희주는 여전히 인기 있는 여자였고 많은 남자들에 둘러싸여 늘 공주였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를 세웠죠. 그냥 과 후배야. 축하한다고 인사 왔길래 차 한잔 한 거고. 내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 만나는 거. 희주의 본성이 다시 드러났고 자신의 성질을 참지 못하던 희주는 홧김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과속을 하다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받은 것인데 조수석 쪽인 저는 그 사고로 다리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결국 국가대표를 포기하고 선수로서의 생명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어요.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요. 평생 테니스만 했던 저로서는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테니스 코치나 강사 자리도 쉽지 않았고 매일 운동을 하던 저에게 하루 24시간은 너무 무료하고 답답한 생활의 연속이었죠. 희주는 그날 본인 쪽 에어백이 터지면서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어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없이 병원비만 주고 떠났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다시 만난 제 잘못이었을까요? 제 나이 28,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며 부모님은 응원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없이 일을 하느라 다른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파트 5층까지 무거운 생수 배달을 끝내고 내려와 편의점 앞 그늘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편의점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신분증이 없다고요. 그럼 안 돼요. 신분증 확인하고 팔아야 하거든요. 저 28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예, 안 보입니다. 18밖에는 안 보여요. 보아하니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못 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가 봐도 얼핏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더군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여자는 어쩔 수 없는 듯 나오더군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하듯 한참 저를 보고 있더니
포기한 듯 뒤로 돌았습니다. 제가 사드려요. 네? 20살 넘으신 거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사다 드릴게요. 별 이야기 없는 그녀를 두고 저는 담배를 사다 주었죠. 미안한지 고개 숙인 그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준다는 것이 뭔가 툭 떨어지더군요. 보니까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신분증 있으시네요. 그런데 얼른 집어넣고는 그러게요. 당황을 한 후 제게 돈을 주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가는 그녀.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돌아보고는 택배 하세요? 예? 예. 뭐 반품하실 거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더니 시원한 생수를 사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드세요. 아니요. 괜찮은데. 고마워서요. 담배 사주신 거.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가끔 갑질하는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천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그 천사를 만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였을 겁니다. 반품 요청이 있다고 해서 아파트로 향했는데 그 생수 천사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반가움에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사셨군요. 반품 물건이 있으시다고. 예, 이거. 작은 상자를 내어주면서 그 위에 초콜릿이 있더군요. 필요하실 때 드시라고요. 지아야, 담배 떨어졌다. 할아버지, 안 돼요. 엄마 알면 큰일 나. 그럼 그 담배는 할아버지가 예, 전 끊었어요. 하면서 피식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하고 예뻤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그 아파트에 가는 시간이면 항상 문 앞에 초콜릿과 물을 놓아주었고 전 그 마음 착한 아가씨 덕분에 택배 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워졌죠. 할아버지와 엄마, 그렇게 셋이 산다는 천사 같은 아가씨의 이름은 지아였고 엄마는 입주 가정부로 일을 하고 지아 씨는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죠. 지아 씨는 농술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중소기업 사장의 비서로 들어갔다가 할아버지 혼자 오래 두는 것이 걱정이 돼서 저녁에만 일하는 논술학원 강사로 재취업했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아도 참 착하고 괜찮은 여자였죠. 뭐? 여자친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둔 후 방황을 했던 아들이라 부모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를 못 느끼고 지아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던 지아는 망설이더군요. 물론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허락받았어. 할아버지 계신 아파트에 집을 얻기로.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돌봐드릴 수 있고.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난 솔직히 결혼할 마음이 없어. 왜냐고 물어도 별 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벼운 스킨십조차도 꺼려하는 지아를 보면서 갈수록 이해가 되질 않았죠. 야, 진짜 천사 아니야? 지금 사귄 지가 6개월이면 진도 뺄 대로 다 빼고도 남을 텐데 아니 아직도 손만 잡고 볼에 뽀뽀? 야, 유치원생이냐? 친구의 놀림 속에도 저는 지아가 워낙 순수해서라고만 생각했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하자. 웬일인지 지아가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그렇게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른들과 오래 살아서인지 지아는 음식도 살림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도 정말 잘하더군요. 세상에 며느리가 연예인이네. 어쩜 저렇게 이뻐? 예쁘기만 한가. 성격은 또 얼마나 착한데. 김치며 반찬을 그렇게 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에 채워놓고 간대. 어쩜 이래서 얼굴 예쁜 사람이 마음이 이쁘다니까. 엄마의 친구들은 침이 마르도록 내 아내에 대한 칭찬을 했고 그걸 들은 엄마는 어깨가 우쭐해져서 저한테 잘하라고 난리셨어요. 그러나 전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죠. 부모님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아기는 안 갖고 싶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왜? 당신 닮은 예쁜 딸 낳으면 얼마나 좋아.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아기는 안 낳는 걸로. 결혼 전부터 아내는 아기는 절대 낳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위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기에 대한 바람이 커지더군요. 선배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받아간 저는 아기를 보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듯 했고요. 여보, 아기가 너무 예쁘지? 응, 너무 예쁘더라. 형수 꼭 닮았던데? 눈도 코도 입도. 은근히 아기 이야기를 하며 유도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는 아내. 제 욕심으로 아내가 유일하게 원치 않는 아기를 계속 요구하는 건 제 이기심일까요? 아내가 힘이 없어 보이더군요.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아기 얘기 안 할게. 그리고 며칠 후 고등학교 졸업한 후 10여 년 만에 반창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요. 여보, 어색하면 안 가도 돼. 싱글로 오는 애들도 많으니까. 아니, 나 갈게. 가고 싶어. 웬일인지 적극적인 아내. 그날 아내는 마치 여신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풀 메이크업에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아내의 모습에 친구들 전부 환호성을 질렀죠. 이야, 원식이 성공했구나. 뒤에 후광이 비치시네, 재수씨. 그렇게 아내의 미모 덕분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되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만나셨어요? 담배 사다가요. 예? 담배요? 제가 너무 동안이라고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사주다가. 야, 오해하지 마. 할아버지 담배 사다 드리는 거였어. 전 일찍 끊었거든요. 아내는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했고 술이 들어가니 중간중간 반말도 섞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저희는 2차로 노래방을 갔죠. 뒤늦게 반갑지 않은 친구가 왔어요. 바로 희주였습니다. 저와 그렇게 안 좋은 끝을 내고 그 이후 희주도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혼을 했답니다. 희주네 요새 힘들어. 걔네 엄마 하사들한테 갑질하다가 걸려서 난리나고 그랬잖아. 희주 엄마는 여전했나 봅니다. 군인이던 남편을 등에 업고 도움을 주러 온 군인들에게 갑질을 하다가 내부 고발로 희주 아버지까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네요. 그야말로 별이 떨어지는 아픔을 겪은 것이고 선을 보고 결혼한 변호사와 얼마 전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로 폭력과 기물 파손 등이 들어가 위자료 한 푼 못 받았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사람도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사람은 참 잘 살아야 하나 봅니다. 전보다 마르고 초췌해진 희주는 위로를 받고 싶었겠지만 저와 아내의 모습에 술만 마시더군요. 그리고 은근히 질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아내가 예전에 희주와 사귄 것을 알까 저는 노심초사했는데 그 술이 들어간 후 드디어 희주의 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너 기억나니? 너 테니스 시합 갔을 때 나 안 보여서 처음에 계속 지고 있었던 거. 그러다가 내 모습 보고는 역전했잖아. 야,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워낙 원식이는 매경기 역전의 명수야. 제가 고마워해야겠네요. 희주 씨 덕에 우리 남편 경기마다 힘을 내었다니. 혹시 아내가 기분 나쁠까 했는데 의외로 아내는 쿨하게 받아쳤고 오히려 당황한 건 희주였습니다. 근데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저요? 서울여고요. 어머, 저 서울여고 나왔는데. 그때 다른 친구의 와이프가 같은 학교를 나왔다며 반가워했고 아내는 좀 당황하더군요. 아, 그래요? 저랑 나이가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반이셨지?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워낙 시간이 흘러서. 전 김동현 선생님 반이었어요. 수학. 아, 예. 전 아닌 것 같네요. 여보, 잠깐 화장실 좀. 아내의 당황한 모습이 좀 의외였지만 술이 좀 취해서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말이 없었어요. 당신 피곤했지? 조금. 근데 희주 씨 말이야. 어? 아니, 그 희주 씨라는 사람 많이 좋아했어? 아니야. 잠시 사귀었던 건 맞는데 이미 예전 이야기고 당신 걔 때문에 기분 상했구나. 워낙 지밖에 모르는 애야. 그래서 헤어진 거고.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자업자득이지. 걔도 그렇고 걔네 부모도 그렇고 너무 함부로 살았어. 사람들한테 갑질하면서. 학교 때도 그랬어? 걔 때문에 상처받아서 전학 간 친구도 있지. 참 착하고 괜찮았는데. 그래? 그 친구는 왜? 그냥 좀 이쁜 편은 아니었거든. 외모 가지고 어찌나 비하를 하는지. 내가 보기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친구한테 엄청 도움을 받아놓고 아무 몹쓸 말을 했어.
그런데 그 이후엔 왜 또 만난 거야? 그러게, 우연히 시합장에서 만났는데 혹시 변했을까 했지. 결국 아니다. 전 함께 있다가 사고가 나고 그래서 제가 테니스 선수로서 꿈을 이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때보다 집요하게 희주에 대해 물었죠.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몸이 좋지 않아 기운을 못 차리더니 친정에서 좀 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희주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고 생각했고 미안했어요. 나 아기 가졌어. 뭐? 그게 진짜야?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절대 안 갖겠다고 열심히 피임을 했는데 천사가 한번 막아준 모양입니다. 여보 고마워. 사랑해. 반면에 아내는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잘할게. 내가 다 키우고 당신 힘들지 않게 할게. 외동 아들로 태어나 항상 외롭던 저였기에 내 핏줄이 태어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 아기 가졌대요. 뭐? 아이고,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구나. 부모님은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셨고 잔치를 벌여야 한다며 신이 나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아내가 어딘지 이상했어요. 나 학원 원장님 좀 만나고 올게. 아무래도 출산하고 나면 당분간 학원 못 나가니까. 그래. 내가 같이 나가줄까? 아니야, 당신 오늘 학교 가는 날이잖아. 그래. 몸 조심하고 힘들면 연락해. 저는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교사는 아니었지만 특별활동 교사로 추천을 받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거죠. 아기도 태어났는데 잘된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땀을 내다 보니 어릴 적 생각도 났고 감회가 새로웠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마침 학원이 차로 10분 거리라 저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들어가니 원장님이 웬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머,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집사람은 벌써 다녀갔나 보죠? 심 선생님이요? 오늘 안 오셨는데 몸이 많이 무거워서 그만두신다고. 아내는 오지 않았다더군요. 아예 약속조차 없었고요. 저는 의아했죠. 차로 돌아올 즈음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원장님이 저녁 먹고 가라고 하시니까 나 기다리지 마. 제가 이야기도 하기 전에 아내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아내의 거짓말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날 이후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아내는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급한 전화라도 받아야 하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핸드폰 집착은 매우 강했고 가끔은 몰래 속삭이며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워낙 예민한 시기라 묻지 않았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여보세요? 나 희주. 희주한테 연락이 온 건 테니스 수업을 막 마치고 샤워를 한 후였습니다. 갑자기 얘가 왜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 꼭 만나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성질 건드렸다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전에 만났던 카페로 나갔습니다. 네 와이프 봤어. 우리 와이프? 어디서? 네 와이프 남자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우리 와이프 임신했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랑 같이 병원 들어가더라고. 산부인과. 뭐? 네 아이면 왜 다른 남자랑 산부인과를 가는데? 잘못 봤겠지. 우리 와이프는 그런 여자 아니야. 내가 한때 너랑 사귀었던 여자라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이야기해주는 건데 내가 그날 네 와이프 보니까 보통 여자는 아니더라. 희주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나이가 이제 곧 30인데. 그렇게 저는 마지막 볼 생각으로 희주에게 막말을 던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희주의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죠. 무엇보다 아내가 다니는 산부인과가 맞았으니까요. 그날도 아내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더군요. 여보, 임신 때 그렇게 핸드폰 계속 보는 거 안 좋대. 눈에도 그렇고 전자파도 있고. 알았어. 그러나 아내는 갈수록 초조해 보였고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내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아기를 원하지 않았던 아내.
피임을 철저히 한 저희 부부가 아이가 생겼다는 건 그저 행운으로만 알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뒤를 쫓던 저는 아내가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아내. 저는 불안함에 문에서 벨을 누를까 말까를 고민했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는데 웬 남자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숨이 막히고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야, 너 뭐야? 그때 안에서 옷을 추스르고 나오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맨날 친구 만난다고 하고 겨우 여기서 이런 짓 하고 있었던 거야?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길... 니들 딱 걸렸어. 임신까지 한 여자가 고작 한다는 게. 여보, 그게 아니야.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셔. 그때 안에서 가방을 챙겨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간호사였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은 모두 성형을 한 성형 미인이랍니다. 어릴 적부터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도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던 아내는 큰 마음 먹고 고통스러운 전신 성형을 결심했고 얼굴 전체와 가슴, 허리, 허벅지, 종아리까지 가장 이상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 죽을 것 같은 아픔을 감수하며 성형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토록 스킨십을 피했다고 하더군요. 스킨십을 하면 혹시 보형물들로 인해 눈치를 챌까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거부했던 거였어요. 날 닮은 아기를 낳으면 놀림의 대상이 될 테고 또 내가 성형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그랬어. 임신을 한 후 모유 수유 문제도 있고 혹시 아이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이 돼서 본인을 수술했던 의사와 산부인과에 함께 가서 상담을 하고 지속적인 질문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따로 둘 수가 없었고 그것이 오해가 된 거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신분증을 보이지 못한 건지 몰랐거든요. 예전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여보, 미안해. 밝히지 못해서 진짜 미안해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모 지상주의라지만 이렇게 인조인간으로까지 만들면서 거짓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아내를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당신, 이게 끝이야? 더 날 속이거나 한 거 없냐고. 없어. 그래. 하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당신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당신과 아이를 대할 자신도 없고 내가 좀 추스르고 정리가 되면 당신 데리러 갈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내는 장모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가 받은 충격이 워낙 컸으니까요. 요즘 성형이 별거냐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예뻐지기 위해 성형도 하고 또 자신감도 얻고 하겠죠. 하지만 결혼 전의 모습을 진짜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테니스 코치로 더 열심히 살았죠. 물론 아내와 통화를 매일 했어요. 아내도 어머님과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했고요. 저는 이해한다면서 제 건강을 챙기더군요. 마음은 정말 착한 사람 맞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니 뭐 성형한 게 죄는 아니잖아.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저는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못해주었던 임산부 아내의 남편 역할을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아내는 귀여운 공주님을 출산했습니다. 찢어진 눈과 납작한 코가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눈엔 귀엽게만 느껴지더군요. 이게 바로 아빠인가 싶었어요. 아내는 아기를 보고 많이 울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당신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너무 귀여운데? 저의 말에 아내는 더 펑펑 울었고 저희는 귀염둥이 딸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머, 아기가 귀엽네요. 할머니 닮았나 봐. 크면 예쁠 거예요. 어릴 때 얼굴 100번도 더 바뀐다니까. 지나가는 아줌마들의 덕담을 들어보면 결국 아이가 엄마와 닮지 않았고 못생겼다는 결론인가 보네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형수술 시켜주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성형 최고라는데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아내에게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왠지 씁쓸한 감정은 어쩔 수 없더군요. 돌잔치 꼭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애가 1년간 건강하게 자랐으면 주변 사람들과 잔치하는 게 맞아. 그래도 괜히 돈만 들고.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하나뿐인 손주라고 통장 여셨다. 부모님은 신이 나셨고 손수, 손주 돌잔치를 챙기신다고 돈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아내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셈 치고 하자고 제가 설득을 했죠. 그럼 친척들만 모셔요. 친구들 말고. 에이, 무슨 소리야. 지난번 집들이도 안 했다고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데 나 이러다 왕따 된다. 아내는 싫어했지만 아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것을 원했고 아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교통 좋은 호텔 뷔페. 무슨 아이 돌잔치를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결혼식 비용 수준이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우리 딸은 아침부터 피곤한 듯 잠이 들어 있었고 저는 아내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결혼식 때도 오지 못했던 아내 쪽 친척분들도 많이 올라오셨더군요. 세상에, 길에서 보면 영판남인 줄 알겠다. 어째 이렇게, 아이고, 무시라. 아내의 성형전 얼굴만 아는 나이 드신 고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누구보다 크게 한 입담을 하셨고 아내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 어색한 미소만 지었죠. 장모님이 태어나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고모님 덕에 아내의 성형은 완전 이슈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죠.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별거 아니라고 위로를 했고요. 그렇게 돌잔치는 시작이 됐고 모두의 축하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딸은 울기 시작했고 장모님은 딸을 달래러 안쪽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에 웃었고 그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간 고모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이서방, 네가 애썼다. 네 장모님이 어찌나 칭찬을 하든지 이런 사위가 어디 있노? 고모님, 제가 장가를 잘 갔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못난이 저거 영화 때문에 자네 장모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 영화? 맨날 첫날 얼굴 때문에 울고불고 학교서 오면 말도 마라. 그래서 그런 기니 네가 이해를 해라. 오죽하면 싹 뜯어 고쳤겠나, 응? 술에 취한 고모님은 나에게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셨고 전 영화라는 단어가 귀에 꽂히더군요. 지아 옛 이름이 영화였나 봐요. 그래 맞다. 지금은 지아라카제? 지아버지가 꽃뿌리 영자에 꽃화자를 넣어가 꽃처럼 이쁘라고 지은 이름인데 이름만 참마로 이름대로 안 간다고?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저 영화가 이름이 뭔 줄 아냐? 꽃뿌리 영에 꽃화자. 참 이름 아깝지? 예전 기억이 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마 했죠.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영화가 지금 제 아내라니요. 분명 본인은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했는데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다시 혼란스러웠죠. 전 더 묻고 싶었지만 다른 친척들이 와서 고모님을 모시고 가더군요. 그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당신 나 속이는 거 없다고 했지? 왜 갑자기? 아니, 속이는 거 진짜 없어? 없다니까 왜 그래? 당신 어릴 적 이름이 영아라고 하시던데 꽃뿌리 영에 꽃화. 어? 당신이 어떻게 그걸? 고모님이 그러시던데 맞아? 아주 어릴 적 이름 맞아.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게 왜? 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친구 이야기한 적 있지. 그 친구가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전학 갔다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나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 친구 이름도 영화였거든. 뭐?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내가 당신 친구인 거네? 아내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부인을 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죠. 그날은 제가 가르치는 학교 아이들 테니스 시합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동창들은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합장에 모였고 아내는 딸을 장모님께 맡기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샌드위치에 음료수까지 잔뜩 준비를 해왔더군요. 역시 재수 씨는 대단한 사람이야. 야, 남편 내조하는 것 봐.
우리 와이프는 딸랑 냉동떡 하나 내놨더라. 냉동떡이라도 주면 고맙지. 야,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던데. 다들 아내 칭찬을 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싸워주었어요. 하지만 워낙 상대팀이 강한지라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 와중에 에이스였던 아이가 다리를 절뚝거리더군요. 부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희 학교는 아쉽게 졌고 저희는 큰 박수로 격려를 했죠. 아이는 미안했는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눈물을 흘렸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거든 엄마한테 치잔물에 담가서 우린 물에 밀가루 반죽하고 섞어서 아픈 부위에 붙여달라고 해. 전 그 순간 아내를 돌아보았죠. 예전에 영화가 저에게 이야기해준 비법이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보내고 동창들과 함께 맥주집으로 향했죠. 저는 꼭 알아야 했어요. 아내가 진짜 누구인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희주도 왔더군요. 오랜만이에요. 돌잔치에도 못 가고 축하합니다. 희주는 축하 인사를 전했고 아내는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영화는 연락이 안 돼? 영화? 그게 누구야? 아, 영화? 모르지. 그때 전화 가고 걔 연락 끊겼으니까. 그래? 궁금한데. 맞아. 영화가 너 좋아했잖아. 재수 씨 계신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이 사람 인기 많았다는 거 다 아는데요, 뭐. 걔 그때 공 맞지 않았냐? 얘가 침공에 코 다친 거 맞지? 맞아. 그때 날 밀치고 지가 맞았잖아. 그래서 코 성형하고. 희주의 말에 아내의 술잔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더군요. 솔직히 그때 걔 피할 수 있었어. 일부러 맞은 거라니까. 설마 테니스공이 얼마나 아픈데 일부러 맞아. 걔네 엄마 우리 집에서 일했잖아. 그때 그러더라고. 성형수술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 된 것 같다고. 그래, 야 그래도 무슨 엄마가 그러냐? 딸 코가 부러졌는데. 엄마도 잘못이지. 그렇게 딸을 낳을 거면 안 낳는 게 낫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들고 있던 맥주를 희주의 면상에 부어버리더군요. 모두 놀랐고 저 또한 아내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아, 여보, 뭐 하는 짓이야? 어쩜 니들은 변한 게 없니? 학교 때나 지금이나 남의 뒷담 하나 까고 있고. 다들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죠. 야, 희주 너. 내가 일부러 공에 맞으려고 했다고? 네가 밀었잖아. 너 안 다치려고 나 밀고 내 뒤에 숨은 게 너잖아. 그래놓고 뭐가 어째? 누구세요? 나. 니들이 그렇게 호떡 순대라고 놀리던 영화다 왜? 그 소리에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전부 놀라 입을 못 다물었고 아내는 분한 듯 그동안 쌓인 울분을 폭발시키더군요. 니들이 뭘 알아? 얼굴만 반듯하면 속도 반듯한 줄 알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 성형수술 시켜줄 돈이 없어서 오히려 맞은 게 잘 됐다고 했다고? 차이주, 너 없는 말 자꾸 지어내면 지옥 가. 도대체 너는 누구야? 너 영화 맞아? 그래, 나 영화 맞아. 2학년 4반 김영화. 니들이 이야기하는 호순이. 여보! 그래, 나야 영화. 물었지? 영화 맞냐고. 니들 둘이 나 방패 삼아서 연애질한 거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었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는지 넌 아니? 그래서 성형했어. 난 거짓말도 못하고 항상 성실하게 살았는데 얼굴이 못나면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얼굴만 예쁘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거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구나. 억울한 내 인생 바꿔보려고 이를 악물고 고통 참으면서 성형했어. 오랜만에 니들 보니 여전하더라. 그저 예쁘고 섹시한 거 외에는 관심이 없지. 쓰레기 같은 것들. 아내는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희주는 맥주에 젖어 생쥐꼴이 되었더군요. 집으로 가니 아내는 없었고 저는 아내를 기다리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은 그저 추억이라는 미명하에 있었고 아내는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는지. 나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 맞아. 그러니 이혼해줄게.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해. 당신하고는 더 이상 하루도 못 살겠어. 진짜라고는 하나도 없잖아. 아내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대신 난 김용아랑 다시 결혼할래. 못난이 오순이 걔가 훨씬 좋아. 거짓도 없고 날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그 순간 아내는 힘이 풀려버린 듯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참 드라마틱하죠. 아내는 지금도 재건 수술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성형외과에 입원을 합니다. 저는 영화의 얼굴이 그립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얼굴이니 그리워하며 살려고요. 이 세상에 많은 편견들이 있지만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닌 외모에 대한 편견은 그대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조물주의 선택이 아닐까요? 우리 아기요. 영화를 꼭 닮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